코스피가 오후 들어 낙폭을 일부 회복했지만 여전히 하락권을 맴돌면서 숨고르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장중 1,4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두 차례 반려했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를 받아들일 것을 시사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선 신용등급의 하락을 사전에 알았고 기업 회생도 미리 계획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송파구와 서초구의 상승세는 더 커졌고 마포구와 용산구도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올 1분기 우리 경제가 0.2%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수출은 1.1% 감소해 9분기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날 모처럼 크게 올라 2,50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오전부터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업의 호실적도, 미국발 관세 완화 기대감도 경제 역성장 소식에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코스피가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2%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다만 낙폭은 소폭 줄어들고 있습니다. 0.2% 내린 2,520선 위아래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00원, 900억 원, 1,500억 원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바이오가 각각 2%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와 현대차가 호실적을 내놨는데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전망치를 넘어서 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낸 SK하이닉스. 하지만 주가는 1.3% 내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전년 동기보다 2.1% 늘어난 영업이익 3조 6,336억 원을 써냈지만 보합세입니다. 실적보다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LG이노텍도 향후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으로 4% 하락습니다. 영업이익이 5.7% 감소하면서 전망치를 하회한 LG전자도 1.5% 하락세입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 19% 늘어난 삼성 SDS는 4%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적이나 뉴스보다 전망과 펀더멘탈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장세입니다. 환율은 어제보다 2원가량 오른 1,43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송태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두 차례 거절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유화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또 검찰로 보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결정적 증거를 찾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의 브리핑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민후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증권 신고서에서는 금감원이 뭘 보겠다는 겁니까? 네, 금감원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축소된 증자 계획이 주주와 회사에 미치는 영향과 자금 사용의 구체성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앞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20일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을 위해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반려됐습니다. 이후 2조 3천억 원 규모로 축소했지만 금감원은 추가 정정을 요구했습니다. 정정 신고서를 다시 제출할 경우 정정 요구 사항의 반영 여부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투자 판단 주요 사항 등 기재 사항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신고서상 일정대로 자금 조달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네, 이 원장은 홈플러스와 MBK 파트너스가 상당 기간 전부터 기업 회생을 계획한 점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말 이들이 기업 회생 절차를 논의한 핵심 증거가 담긴 내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검찰의 MBK 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 총 8명을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이첩한 상황인데요. MBK 측은 회생 절차 논의 등 조치는 신용등급 하락 예정을 최초 통지받은 이후 이뤄졌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비지 이민호입니다. 이어서 부동산 소식들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혼란 끝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시 확대 지정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규제 인근 지역의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서울 아파트값 흐름은 어떻습니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8%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토어제 한 달을 맞아 거래량이 줄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하지만 마포구와 성동구 등에서 잇따라 최고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한 용강동의 아파트는 전용 84제곱미터가 지난달 23억 원대에 거래가 됐는데 이번 달 같은 평형이 25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한 달 만에 2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성동구 옥수동, 금호동을 비롯해 강동구, 고덕동 등에서도 지난달 말부터 이번 달 중순까지 꾸준히 신고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신고가가 쏟아지면 평균 시세도 영향을 받았겠는데요. 지역별 상황 어떻습니까?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인 송파구의 경우 전주 0.08% 상승해서 지난주 0.18%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토어제로 묶이지 않은 마포구와 강동구도 주요 단지와 준신축 단지가 인기를 끌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 각각 0.14%, 0.11% 올랐는데요. 한국은행의 소비자 동향 조사를 보면 주택 가격 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는 지난해 11월 이후 최대치로 높아졌습니다. 풍선 효과를 포함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분기 전국 집가는 0.5%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줄었습니다. 전체 토지 거래량도 약 43만 필지로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습니다. SBS 비지 윤지혜입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도 시가로 평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낮은 신고액을 지난 1분기에 다시 평가해 봤더니 그 결과 감정액이 9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같은 단지에서 넓은 평형이 좁은 평형보다 싸게 신고된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에 위치한 현대아파트 32평형의 신고가는 23억 원이었는데 같은 단지 24평형은 30억 원에 신고됐습니다. 신고가액만 놓고 보면 큰 평형 아파트에 부과될 세금이 작은 평형 아파트보다 적은 세금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터무니없게 낮은 신고액에 국세청 평가를 거쳐 32평형은 37억 원으로 정정됐습니다. 또 청담동에 있는 신동아 빌라트 68평형은 신고액이 20억 원이었는데 국세청이 감정한 결과 2배 뛴 40억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통상 고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매매 사례가 거의 없어 기준 시가로 신고하는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과 동떨어져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성수동의 한 꼬마 빌딩의 경우 기준 시가 60억 원으로 신고했는데 감정가액은 320억 원으로 433%나 올랐습니다. 네, 이렇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하니 신고액보다 실제 평가액이 크게 올랐다고요? 네, 지난 1분기 총 75건의 부동산 감정평가액은 5,347억 원으로 신고액 2,847억 원보다 87.8%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한 건당 증가액은 꼬마 빌딩이 컸지만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103.7%, 꼬마 빌딩이 79.4%로 주택이 훨씬 높았습니다. 일례로 37억 원으로 신고한 논현동 단독주택은 140억 원으로 삼성동 주택도 신고가 33억 원에서 9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 증여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와 755번지 일대에 3,000세대 주거단지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어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해당 일대의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안 등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경사가 가파른 데다 좁은 도로, 노후한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향후 이 지역에는 3,000세대의 주택과 공영주차장, 공원과 복지시설, 보육시설이 들어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됐습니다. 올해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했습니다. 작년 2분기 이후에 3분기 만의 역성장인데 특히 이번에는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했다는 게 뼈아픈 지점입니다. 이한승 기자, 1분기 우리 경제 어땠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GDP는 한 분기 전보다 0.2%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던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처음입니다. 이는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했던 0.2% 성장 전망을 크게 밑돈 수치기도 합니다. 당시 한은은 2분기 이후로도 0.5% 이상 성장해 올해 연간 성장률이 1.5%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최근 통화정책 방향에서 경고했던 1분기 역성장 가능성이 현실화한 만큼 올해 성장률이 1%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치보다도 내용이 더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내수를 구성하는 한 축인 민간 소비는 서비스 소비 부진으로 0.1% 감소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 3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섰고요.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도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였고 설비 투자는 감소폭이 2021년 3분기 이후 3년 반 만에 가장 컸습니다. 1분기 수출은 화학제품과 기계, 장비 등을 중심으로 1.1% 감소해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2분기부터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를 흔든 충격이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를 찾아 추가 경정 예산안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재해재난대응과 통상 및 인공지능 지원, 민생안전 분야 등에 총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정책으로 경기 부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 호조에 이달 기업 체감 경기가 소폭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 기업 심리 지수는 87.9로 전달보다 1.2포인트 올랐습니다. 2달 연속 상승했지만 계엄 이전인 지난해 11월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납품업체에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편의점 4개 회사가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면서 제재를 면하게 됐습니다. 자진 시정안에는 납품업체를 위한 3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상생안에 담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공정위에 따르면 GS25와 CU,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등 편의점 4개 회사는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유를 운영하고 있는 광고와 정보 제공 서비스 53억 원 상당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상품 입점 장려 금액 기준을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에서 국내 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시정 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 200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네, 그러면 앞서 편의점들이 어떤 갑질을 했던 겁니까? 네,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미납품액의 20%에서 30%로 부과했습니다. 대형마트와 비교하면 두세 배 많이 부과한 겁니다. 편의점 4곳은 이번 시정을 통해 제때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부과하는 손해배상금의 비율을 대형마트 수준인 6%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편의점들은 자사에 유리한 신상품 기준을 적용하고 납품업체들로부터 신상품을 매장에 진열해주는 대가로 장려금을 걷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 기준을 변경하기로 하면서 납품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금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 8천만 원에서 16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습니다. SBS 비즈 신차원입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의 진료비와 진료 항목도 사람처럼 표준화가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물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비에 일단 적정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또 펫보험 시장도 활성화될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입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하나하나 나눠서 짚어보죠. 일단 반려동물의 진료비가 좀 투명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을 세분화하고 고유의 코드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외이염, 결막염 등 모두 3,511종의 동물 질환을 분류하고 초진과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 행위도 4,930종으로 표준화됐습니다. 또 설사, 당뇨처럼 내원 빈도가 높은 주요 질환 40종에 대해서는 진료 단계별 절차도 별도로 마련해 이 병원 간의 진료비 편차를 줄이고 과잉 진료를 막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네, 표준화가 좀 이루어진 만큼 자연스럽게 펫보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현재는 동물 병원마다 진료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서 보험급 지급 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큰데요. 표준화를 통해서 맞춤형 보험 상품의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농식품부는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도 보험 가입, 청구 등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진입 허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짐에 따라 펫보험은 보험업계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는데요. 2년 뒤에는 그 규모가 6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안 내리고 예적금 금리만 팍팍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저마다 손님을 끌어보겠다고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으면서 선전하고는 있는데 막상 여기에 가입하려고 하면 그림에 떡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류선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아이 키우는 가정을 응원한다며 한 시중은행이 내놓은 고금리 적금. 최고 연 10% 금리를 제공한다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기본 이율은 2%로 나머지 8%포인트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장애인, 한부모 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서 아이를 4명 낳고 해당 은행 통장으로 아동수당을 6번 이상 받은 경우여야 연 10%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락당하는 기분이고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좀 그러니까 까보면 이런 거는 좀 이제 없어야 되지 않나. 직장인이나 사업자, 국민연금 수급자 등 소득을 이체하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 연 7%를 준다는 다른 은행의 상품도 상황은 마찬가지. 특정 조건을 채워야 할 뿐 아니라 월 최대 저축 한도가 30만 원으로 1년을 부으면 11만 원 남짓을 이자로 받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추기도 어렵고 정작 맞춰도 돌아오는 건 적다 보니 실속은 없다는 게 소비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때는 상당히 이자 많이 주고 같이 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타고 보니까 본전밖에 안 나오더라고. 3년 넣었는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러면 누가 은행을 이용하겠어요. 기준금리가 내려도 은행들이 대출금리는 소폭, 수신금리는 대폭 내리면서 은행권 예대금리 차는 연일 확대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증권사가 발행하는 상장지수 증권 ETN 상품의 상장 종목수가 올해 들어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때 인기 테마주로 각광받았던 2차 전지와 재활용 배터리 등 산업군이 부진하자 증권사가 상장 폐지에 나선 영향입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ETN 시장이 지금 얼마나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ETN 상장 종목 수는 391개로 지난해 말보다 5%가량 줄었습니다. 지난해 8월 말 처음으로 상장 종목 수가 400개를 돌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300대로 들어선 건데요. 지난달 ETN 시장의 일평균 거래 대금도 지난해 말보다 15%가량 줄었고
지표 가치 총액도 약 1.5% 감소했습니다. 최근 상장 폐지를 예고한 35개 ETN 상품 중 발행한 증권사의 요청으로 상폐한 상품은 모두 10개로 2차 전지와 재활용 배터리 등 테마형 ETN이 주를 이뤘습니다. 네, 그런데 ETF의 인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잖아요. 이게 둘이 비슷한 상품인데 상황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네, ETN과 ETF는 모두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지만 수익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ETF와 달리 ETN은 개별 업종이나 원자재 등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큽니다. 이에 더해 ETF는 펀드가 보유한 주식 등을 신탁 재산으로 보관해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ETN의 경우 증권사가 파산하며 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ETN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40% 이상을 초과한 파생 결합 증권으로 분류돼 ETF와 달리 퇴직연금 시장 진입도 불가한 상황입니다. ETN 시장 규모 축소 우려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4월 중순 기준으로는 다시 ETN 종목이 늘어나고 있어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미세먼지 실황해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무난한 공기질 보이고 있지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게 올라 있습니다. 서울은 아직 공기질 깨끗하고요. 거여 1동과 2동, 마천 1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오늘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 영남 내륙은 대구가 26도까지 오르는 등 한낮에 초여름 같은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도 불겠는데요. 곳곳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에 따르면 WHO 기준 전국이 나쁨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 환경부 기준으로는 서쪽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내일과 주말인 모레도 전국적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당분간 미세먼지용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